나왔던 그 김현정 쇼 인터뷰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왕 카스테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만에서 건너온 카스테라인데요. 큰 인기를 모으면서 프랜차이즈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3월 12일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이 대왕 카스테라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이 방송은 대왕 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 심지어 어떤 가게에선 700ml짜리 식용유를 들이붓기도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대왕 카스테라 가게들은 큰 타격을 받고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양심적으로 운영하던 업체들까지 덩달아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할 말이 정말 많다는 대왕 카스테라 가게 사장님을 직접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사장님 나와 계세요. 네, 지금도 대왕 카스테라 가게에 계신 거예요?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폐업을 하셨어요? 네, 폐업을 하고 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 아예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저희가 그 다음날 바로 매출이 90% 정도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아주 잘 되던 가게였나요? 네,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나 잘 되던 가게입니까? 7,000원씩 잡고 예. 일일 매출이 한 170, 180 정도니까 됐다고 볼 수 있죠. 한 250개 이 정도는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럼 250개를 하루에 팔던 가게에서 네. 200, 그 다음날 12만 원 팔았어요. 야, 방송국에. 그 다음날도 약 한 11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나? 예.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니, 대왕 카스테라는 보니까 뭐 A 대왕 카스테라, B 대왕 카스테라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사장님 가게도 그런 프랜차이즈였습니까?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 예, 예. 카스테라를 목포 후배한테 배워가지고 강주를 와서 제가 그냥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예. 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분노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매장들이 밀가루와 달걀만 들어가며 화학 첨가제는 우린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식용유를 들이붓더라. 700ml나 들어가더라.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걸 듣고서 시청자들이 실망한 거거든요. 네네. 이거 사실 아닙니까? 700ml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음흠. 그 회사는 한 군데입니다. 예. 한 군데고 그 외에 우리나라의 대왕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업체가 20군데가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는 이제 한 개 들이팔 때 한 500g 정도 되잖아요. 손바닥 한 4개 합쳐놓은 거 정도 크기. 그러면 고기 안에 700ml가 들어가는 업체가 있긴 있는 거예요? 아니 없지요. 20개 만드는데 700ml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를 만드는데 식용유를 700ml 넣으면 예. 식용유 700ml에 얼마인지 아세요? 빵값보다 더 비싼데 그걸 700ml 넣어서 빵을 어떻게 팝니까? 7,000원을 받고.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야. 500g짜리 카스테라 20개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식용유 700ml다. 그럼요. 근데 마치 방송에는 한 개 만드는데 700ml를 들이붓는 것처럼 지금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신다. 그럼 700ml를 넣으면은 빵 한 개당은 얼마나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35ml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그 식용유 큰 숟갈로 한 숟갈 정도가 우리가 그 대왕 카스테라 한 개 살 때 들어가는 양이다. 그렇죠. 700ml를 넣는 업체다 쳤을 때도. 네. 20개를 만드는데 700ml가 들어갔다고 했으면 소비자들이 700ml면 한 개당 35ml? 35ml면 얼마 되지 않아요. 게다가 그런 업체도 프랜차이즈 업체 한 개밖에 없는데 마치 전체인 양 호도가 됐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예, 조금 소비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예. 그 이유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제가 방송을 봐도 그냥 이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그냥 잘못된 거 위주로만 방송이 나왔잖아요. 식용유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업주도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빵을 만드는 데는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제과점도 마찬가지고. 아하. 자,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방송이 되고 난 후, 네. 아까 바로 다음날 매출이 90%로 떨어졌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묘사를, 그럼 하루를 묘사해 주신다면. 항상 저희는 시간대별로 빵이
따뜻한 빵이 나오니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가는데 예. 손님이 안 오세요. 안 와요. 안 오고 심지어는 사갔던 손님들도 다시 가지고 와서 환불을 해가 환불해달라고 하고. 예,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자주 사러 오신 그 손님들도 예. 저희를 피해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저희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예,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버텨보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빨리 가게를 정리하셨어요. 제가 이 카스테라 집을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막창집을 크게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막창집이 잘 되고 있는데 그때도 이 방송에서 곱창을 다루더라고요. 사람이 못 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 나한테 누가 와서 사 먹겠어요. 그래서 저희 거기에서도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때 방송은 소 곱창을 방송을 다뤘는데 저는 돼지 막창 쪽 그 음식을 판매를 했거든요. 전혀 다른 건데. 저는 다른데도 다른데도. 소비자들은 똑같이 봐버리니까. 거기서도 피해가 막심하셨군요. 그랬죠.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를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기다려봤자 제가 손해고 예. 바뀌질 않는데 저만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 연지 한 달밖에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피해를 얼마나 보신 거예요? 금전 피해를. 약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예. 가게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피해를 봤다고 봐야겠죠.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니까. 약 한 5천만 원 정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럼 다른 가게 저희는 지금은 직원들도 해고를 안 했어요. 예, 직원이 3명에서 4명인데 예. 안고 가고 있거든요. 이달 말이면 또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다른 가게로 바꾸려면 또다시 인테리어 해야 되고 또다시 뭐 그렇죠. 설비 사야 되고. 인테리어도 다시 다 새로 했고 집기도 그 메뉴에 맞는 집기로 다시 해서 추가된 비용이 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의 대왕 카스테라 가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왕 카스테라 가게들도 다 그렇죠. 다 그래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의 저 후배도 장사가 아주 잘 된 가게입니다. 거기도. 그 가게도 그 다음날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이게 뭡니까 무책임하게. 그 방송을 제작한 방송국이나 제작진 측에도 연락을 좀 해보셨어요? 왜 전체 문제처럼 이렇게 보도하느냐? 제가 그 다음날 그 방송국에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받아서 진행자를 연결을 해달라고 해도 연결을 해준다고 해도 통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는지 듣지도 못하셨군요. 네, 뭐 자초지정을 물어볼 수도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지. 예. 참 이게 지금 이제 대왕 카스테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사례들이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 고발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은데요. 프로그램 자체, 고발 프로그램 자체는 필요하다. 네. 특정 업체를 고발을 했으면 네. 다른 업체까지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방송을 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다른 업체들도 여기하고 똑같은가를 확인하고 예.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이번 문제도 대왕 카스테라가 문제라 하니까 진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업체들도 똑같이 그냥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을 접어야 될 때 그때 심정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가게를 열었을 때 다른 업주들도 마찬가지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왕 카스테라 점주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고 엄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생계수단이 이 가게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이 방송 하나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억울한 부분을 호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 가게가 생명줄인데 한 가족의 밥줄인데 이게 너무나 성급하고 얕은 보도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줄이 끊어지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아야겠다라는 호소 꼭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제작진 쪽의 입장은 어떤 건지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대왕 카스테라 고발 프로그램이 한 종편에서 나간 후에 아예 폐업을 해버린 업주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혹시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기억나세요? 우리 국민들을 한눈 팔게 하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 연예인 병역 비리, 그 다음에 아동학대 뉴스, 그리고 불량식품 문제. 기억나요? 이 대왕 카스테라가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예.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게 대왕 카스테라가 특별한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금 얘네들이 미디어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딴 데로 돌리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언제나 그래왔어. 이 보도한 시점이 언제냐면 박근혜 탄핵 시점이래. 박근혜가 탄핵 판결이 전후로 해서 이 보도가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채널A를 그렇게 많이 보세요? 별로 안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온 국민이 하루아침에 알게 됐을까요?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걸 열심히 퍼돌린 누구 때문에? 민간인 조력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왕 카스테라 사건은 내가 보니까 지금 조사해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기획사건이야. 예. 이게 채널A 프로를 그렇게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그날 이 보도를 가지고 며칠 동안 막 퍼돌렸더만. 그죠? 퍼돌려서 보게 되신 거죠? 직접 채널A 프로를 보신 분보다 관련된 뉴스나 막 퍼돌려진 거를 다 무슨 카페나 이런 데서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대왕 카스테라 문제가 터진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 프랜차이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쫄딱쫄딱 망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포털에서 퍼돌린 애들이 민간인 조력자들이에요. 맨 처음에 대왕 카스테라를 논점으로 만든 놈들 최초의 IP를 추적해봐야 돼. 아이디를. 그것들이 나는 민간인 조력자들이라고 봐. 국정원의 민간인 조력자들.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된 다음에, 그러니까 파면된 다음에 구속시키려는 여론을 잠재우려고. 구속시키려는 여론을 잠재우려고 세월호 건지고 한쪽에서는 세월호 건지는 얘기 나오고 한쪽에서는 대왕 카스테라 터트린 거야.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거죠. 특히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거에 대한 얘기 나오면 돌아버리는 거. 그걸 이용한 거야. 그래서 검색어 순위 올리고. 그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자, 제가 이 미디어를 쭉 관찰해 온 사람이잖아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 6살 때부터 뉴스를 듣고 43년 동안 뉴스를 들어왔고 29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연구했으며 13년 동안 인터넷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뉴스의 장인 망치 부인이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어. 먼저 솔직히 대왕 카스테라가 하도 유명하다 나도 한번 먹어봤어. 먹어보고 느낀 건 뭐냐? 너무 밍밍하다.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주던 카스테라랑 다르지 않은데? 이게 왜 인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됐나 했더니 무슨 정보 프로 이런 데에서 인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정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걸 통해서 대왕 카스테라를 막 홍보를 한 거야. 그러면서 줄 서서 먹는다고. 그러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본 거야. 근데 뭐 신선한 재료로 한다 막 이러니까 다른 빵보다 낫겠지 이러면서 먹은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얘네들의 구조인 거야. 먼저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뻥까 딱 홍보를 한다. 애드벌룬 띄워. 그리고 나서 프랜차이즈들이 쫙 생긴다. 그러면 이 순진한 이 아빠들이 미래에 평생 먹고 살 거리를 찾느라고 대왕 카스테라 좀 하나씩 열어. 그래갖고 전국에 수백 개가 열어. 그래가지고 그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그 빨아들인 돈들 있잖아. 허가해주는 거, 무슨 마케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쫙쫙 빨아먹어. 쫙쫙 빨아먹고 이제 더 이상 확장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고발 프로그램에서 수상하다 던져. 그래갖고 우수수 문 닫게. 그리고 이번에 생생정보통이나 다른 프로에서 또 이번에는 맛있는 개구이 이러면 나오는 거야. 꽃게구이 프랜차이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소위 유명한 맛집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제일 웃긴 게 뭐냐, 그 무슨 샌드위치집, 뭐 허리우드 유명한 배우가 먹는 샌드위치가 강남에 생겼다고 줄을 서서 먹는다고. 지금도 줄 서 있는지 궁금해. 어? 그 별것도 아닌 햄버거인데 마치 뭔가 대단히 맛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막 띄우는 거야. 언론에서 막 띄워가지고 그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언론에서 줄 서서 먹는다? 100%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 버거집을 전국에 깔아놓고 나중에 그 버거에 알고 보니까 썩은 단무지 뭐 이러는 거지. 옛날에 만두에 썩은 단무지 들어갔다 이걸로 만두 공장 다 망했잖아. 그리고 나서 대기업이 만두 회사 차렸어. 그거 알죠? 예. 그때 만두에 썩은 단무지 사건이 내가 우리 김근태 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터진 문제라 내가 정확히 기억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만두를 전부 다 이렇게 소기업들만 했어. 중소도 아니고 소기업들만. 그런데 썩은 단무지 사건이 터져갖고 만두집 사장 2명인가 3명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기업 만두가 나오게 돼. 소기업 만두 못 먹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소위 그 불량식품에 대한 보도 있잖아요. 이게 아주 기획이라는 거야. 맨 처음부터 정보 프로그램이나 무슨 예능 프로를 통해서 어떤 데가 막 잘 팔린다, 줄 쓴다라고 주로 뉴스를 이용하지. 뉴스나 정보를 통해서 신뢰감을 주면서 뭔가 이게 대박나는 아이템이다, 블루오션이다 팔아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어갖고 전 재산 다 투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씩 다른 거 띄우는 거야. 문 닫게 하는 거죠. 이게 기획 스캔들이야. 예. 여기서 지금 비비고 꿀맛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가 등신인 거야. 비비고 같은 게 바로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좌우지간. 그래서요. 그래서 이 기획 스캔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히 먹거리 문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먹거리 문제나 아동 그 학대 이야기나 그 다음에 연예인 병역비리 뉴스가 나오면 정치면을 봐라. 이거 다 3S의 일환이야. 물타기 뉴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눈이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어린이집 학대 사건. 애들이 두들겨 맞는 장면 나오잖아. 그거 심장 약한 사람은 그거 보고 심장마비 걸린다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 어린 애들에게 그런 학대가 가해졌다면 뚜껑 열리는 거야. 조두순 사건도 그런 식으로 이용한 거라고.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한 이 CCTV 화면이 언제 사건인지를 봐봐. 한참 전 사건을 지금 마치 일어난 것처럼 터뜨린다니까? 그거 일부러 정치면 못 보게 하는 거야. 연예인 병역비리도 마찬가지야. 자기네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일이 터지면 그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을 터뜨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런데 요 불량식품 뉴스에는 또 하나의 그 숨겨진 얘기가 있어. 공포 마케팅.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공포. 사실 아동학대를 받다 해서 공포를 느끼진 않아. 애 키우는 엄마가 아니면. 근데 우리가 특히 다 같이 먹는, 아주 자주 먹는 어떤 음식에 뭐 단무지라든가 우리가 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먹는 뭔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소위 먹거리에 대한 공포.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야. 일종의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이 불량식품 뉴스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왕 카스테라의 식용유는 팩트 아닌가요? 이만한 대왕 카스테라에 2숟갈 식용유 들어가는 거야. 무엇보다 식용유는 유해한 물질이 아니야. 너 계란 프라이 할 때 식용유 안 넣어 먹어? 계란 프라이 2개 할 때 그 뿌리는 식용유 양이 한 35ml 되는 거야. 정상 수준이야. 20개 카스테라 하는데 700ml면 한 판 굽는데 35ml. 어른 숟갈로 2숟갈. 네가 달걀 프라이 할 때랑 똑같은 양이야. 그거 먹고 너 죽었니? 달걀 프라이 먹고 죽었어? 응.
그니까 이게 말이에요. 차라리 치킨에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알아? 결국은 이게 지금 대왕 카스테라에 대한 그 공포를 퍼뜨린 새끼들, 이것들이 내가 볼 때 국정원 댓글 부대야. 아까부터 카스테라 얘기하는 애들이 내가 참 오랫동안 지켜봐온 너의 블랙리스트들이 지금 다 대왕 카스테라 얘기하자고 얘기하고 있어. 민간인 조력자들. 아이 새끼들, 너네들은 어떻게 시간이 5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냐. 정말 일관된 꼴통들이야 이것들. 아 진짜.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안 풀어가지고 그냥 안 봤던 것들인데 풀어주니까 이것들이 그냥 소금친 지렁이 마냥 지랄들이야. 예. 다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전 아닌데. 그러면 너는 등다리야. 등신덩다리. 그 민간인 조력자들이 퍼뜨리는데 거기 꼴딱 넘어가가지고 대왕 카스테라 하고 다녔으면 너 같은 애를 등신덩다리라고 그래. 머리를 쓰란 말이야. 머리에 올리는 데 쓰지 말고, 키 커 보이려고 쓰지 말고 속을 써, 속을. 딱 봐도 민간인 조력자 새끼들이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존나리 퍼돌리면서 대왕 카스테라가 문제 있대요. 너 앞으로 저기 계란 프라이 할 때 기름 넣지 마. 그리고 한번 후라이 해봐. 되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저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등신으로 안 알아. 우리가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주고 대왕 카스테라가 어쩌든 우와! 대왕 카스테라가 맛있다 줄 섰다 그럼 또 가서 줄 서서 사 먹어. 그 다음 대왕 카스테라에 기름 들어가 있다 하면 어머나! 식용유 다 먹잖아. 안 먹어? 아니 무슨 저기 공업용 우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줄 서서 먹는다면 또 쫄래쫄래 가서 또 줄 서서 먹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또 우와! 전체가 또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 마요네즈 절반이 기름이야. 그거 알지? 마요네즈 절반이 식용유잖아. 식용유 반 달걀 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마요네즈야. 마요밥 이런 거 되게 또 좋아하면서 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할 때도 마요네즈 들어간 거만 골라 먹잖아. 그래놓고 무슨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겠냐. 치킨 마요 뭐 이런 거. 그냥 언론 정보 뉴스의 정보나 뉴스 프로그램에서 막 줄 서서 먹는다라고 한 마디 하면 그냥 또 줄래 가서 줄 서가지고 그걸 또 처먹고 앉아있으니까 이것들이 아주 만만하구나. 얘네들은 다음에 다른 거 뿌려가지고 이것도 줄 서서 먹는다. 그럼 또 가서 줄을 서겠지? 그러면 줄 쓴 거 딱 찍어갖고 보여주면서 사장님들 새로운 비전 은퇴자금 필요 없어요. 이걸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또 그 순진한 우리 아버지들 전재산 평생 노력한 전재산 은퇴자금 싹 다 말아먹고 있어 그놈들아. 내가 진짜 우리 어른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절대로 그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예. 프랜차이즈 닭집, 예. 프랜차이즈 무슨 음식집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경험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 모르는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프랜차이즈가 바로 이 우리 노년의 은퇴자금을 빨아먹는 걔네들의 기획상품이야. 이 프랜차이즈 해갖고 잘된 사람 못 봤잖아. 이게 프랜차이즈들이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하라고 그래. 그래갖고 그 인테리어 비용이 몇 억짜리야. 통일된 인테리어를 하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원가가 몇 천만 원 들지도 않는데 몇 억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1년, 2, 3년에 2, 3억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려면 1년에 1억이 남아야 돼. 그러면 1년에 1억이 남으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되는 거야. 근데 빵집 해갖고 1,000만 원 이상 남아? 안 남아. 그러니까 매번 인테리어를 바꿀 때 사장이 바뀌는 거야. 근데 절대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는 이 사기꾼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사기 수법이 뭐냐면, 동네 골목에 막 그 기획 슈퍼 알죠? 막 무슨 뭐 농수산물 거래센터 이러면서 그 동네에 뭐라 그러나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무슨 이제 기획 슈퍼마켓이 들어서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 한 두세 달. 그리고 두세 달 신선한 걸로 막 싸게 팔아갖고 사람들이 막 줄서게 해. 그게 팔아먹는 거래. 그래갖고 돈 많은 사장님들이, 야, 이거 장사 되겠다. 노후 보장.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 마트를 딱 사면 손님 싹 끊어지는 거야. 왜? 그 식자재 마트 이런 게 다 그런 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저기래. 그 식자재 마트 그런 데에 돈 쓰면 안 된다고. 예. 정말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편의점도 더 이상 하면 안 돼. 편의점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 편의점에서 먹고 산다 거짓말이야. 점주들을 노예라고 그래. 편의점 점주들이 노예라니까? 편의점을 시작하면 이걸 접지를 못하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예. 그래서 그 무슨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특히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자기 브랜드를 만드세요. 떡볶이도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빵집도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 브랜드는 안 먹을 것 같잖아. 도리어 요즘은 카페를 하더라도,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카페들보다 그 동네에 작은 개성 있는 카페들, 자기네들의 브랜드, 독자 브랜드 카페를 찾아다녀. 왜냐? 거기가 싸거든. 맛도 있고 싸니까 도리어 카페 같은 데도 독자 브랜드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진짜 입소문 나고 오래 하려면 프랜차이즈는 본사에 뜯어가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하지 말고 자기 것으로 조그맣게 시작하고, 그리고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게부터 구하지를 마. 가령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에 들어가서 적어도 1년에서 3년은 일을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해본 적도 없고 기능도 없으면서 가게를 열어. 그래갖고 내가 어떤 사람도 봤냐면 일식집을 했는데 그 무슨 참치집을 했다 망한 사람이야. 뭐냐 하면 참치회를 자기가 못 뜨잖아.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는 거야. 유동인구가 어떻고 어쩌고 하면서 참치집을 열었어. 근데 자기가 회를 못 뜨고 참치의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주방장을 썼는데 이 주방장이 중요 부위를 자기 단골한테만 싸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참치 사장이 망했어. 그러니까 그런 잘 모르면서 그렇게 가게부터 열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든지 가서 그 일을 배워야 돼. 예. 가서 그 일을 1년에서 3년 정도 해서 그 분야에서 내가, 나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이 생겼다 싶을 때, 조그맣게 이게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작해보는 거지. 요즘에 푸드트럭도 비싸? 좌우지간 조그맣게 시도해보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가게를 구해야지. 요즘 일단 사장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가게부터 얻어. 가게부터 얻고 그 간판부터 달면 그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게 얻고 간판부터 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카페를 하고 싶으면 카페 알바를 가서 3년 정도 하고, 1년에서 3년. 음식점을 하고 싶으면 음식 주방에 들어가갖고 일을 3년 배우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렇게 그렇게 가게를 열면 망할 수밖에 없어. 예,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면 안 돼요. 예, 어떤 일을 자기가 은퇴 이후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절대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설명을 듣고 하면 안 돼. 그 다 사기꾼이야. 내가 볼 때 100% 사기꾼이야.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 평생 해왔던 일, 그 평생 해왔던 일에 관계된 걸 하셔야지. 잘 모르는 분야에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사장님. 다 개새끼들이야, 그것들. 강아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예. 짐승만도 못한 사기꾼들이야. 그런 애들한테 속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모르는 분야로 투자하지 마라. 예. 그리고 가게부터 열고 간판부터 달지 말고 일단 점원으로 살아봐야 돼. 3년은. 그래야 소비자의 심리도 알고 점원의 심리도 알고 그래야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그래도 대기업에서 한 달까지 했는데 어떻게 점원을.
이게 누구야? 워렌 버핏도 점원으로 시작했어. 워렌 버핏도 상점 일꾼으로 시작한 거예요. 상점 일꾼은 우습게 알지 마세요. 사실은요, 특히 또 이 자영업자분들, 알바생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데요. 자영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누구한테 달린 줄 알아요? 알바생한테 달렸어요. 여러분이 알바생한테 정말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서 가족처럼 느끼게 해주면 그 알바생들이 들어오는 손님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어 있어. 근데 알바생들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그럼 당신은 절대 성공 못해.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먼저 점원이 돼서 일을 배워봐야 돼. 예, 지점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보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입장을 다 겪어본 다음에 창업하시란 이야기. 예. 지금 분포 같은 걸 봤을 때는 추정은 할 수 있겠으나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사실 또 저희들이 또 관계 전문기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수부 요 보도 참고 자료에 사진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브릿지 밑에 A 데크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위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선 기자. 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유전자 분석 관련 인원은 어느 지역으로 분사된 건지, 진도로 오시는지 목포로 오시는지라며 유전자 분석은 언제쯤에 끝날지. 지금 이 브리핑 중인데요. 일단 유해가 발견됐는데 전체 온전하게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유골이 8개 정도가 발견이 됐대. 4cm에서 18cm 정도의 유골이 8개 정도가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신발이 같이 발견이 됐대요. 예. 팽목, 진도, 팽목항 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시면 현장으로 이동할 계획이고요. 유전자 검사는 대검과 국가수가 함께 협조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3주 이상 소요된 2, 3주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관계 총 6개, 4에서 18cm 크기.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부의 창문을 통해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 네, 해양수산부의 긴급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지금 신발 등 유류품과 함께 발견된 이 유골이 있습니다. 유골이 모두 6개가 발견이 됐다고 하죠. 네, 유골 6개고 크기는 4에서 18cm 정도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6개가 한 분의 유골인지 네. 아니면 뭐 여러 분의 유해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신발이나 이런 유류품이 함께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유전자 분석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과정이 그래서 이제 지금 희생자 관리단을 구성해서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지원하겠다. 그 연합뉴스에서는 이제 자막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희생자 관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신속한 신원을 확인하겠다. 자, 일단 이제 그 세월호 지금 이제 원래 시신을 수습하는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게 4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건져 올린 다음에 물이 빠지고 있잖아. 물이 막 빠지는 과정에서 선수의 창문을 통해서 이 유해가 일부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경향신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경향신문 내용에서는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미수습자 추정 유해가 발견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인데 유실 방지망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현장 관계자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그러니까 뼈의 일부가 발견된 거야. 총 뼈의 6개가 발견이 됐고 6개의 뼈가 발견됐고 4cm에서 18cm라는 걸로 봐서 이게 뭐 팔다리 쪽에 어디겠죠. 4cm면 이 손가락 뼈나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 6개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신발도 같이 발견된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다리 부분인가 봐요. 다리의 일부인가 봐. 그래서 이제 지금 유전자 검사하는데 한 2, 3주 걸린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뼈 6개를 전부 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한 사람의 뼈인지 여러 사람의 뼈인지를 검사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견이 돼도 이 유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이게 다 찾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지금 발견한 거잖아. 얼마나 이 가족이 기가 막히겠나. 예. 배탈 났어? 유해가 밖으로 빠져나오다니 미수습자 가족 충격. 예.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충격에 빠져서 오열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오열할 내용이냐면 그동안에 이렇게 유실됐으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유실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오열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벌써 이렇게 유실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미수습자 가족들은 28일 오후 사고 해역 다녀와서 식사하던 중 찾아온 방송인 김재동 씨와 면담하다가 미수습자 추정 유해 발견 소식을 접하고 오열했다. 가족들은 언론사에 속보를 먼저 접하고 유해가 맞느냐, 어디에서 발견되느냐를 되물으며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추가로 인양해 반잠수식 선방에 올려진 세월호의 유실 방지막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유실 우려 탓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유해 추정 발견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팽목항을 찾은 해수부 차관에게 가족들을 조속한 인양과 유실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자, 이제 지금 발견된 위치가 그림으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미수습자 어디에 있을까? 이게 이제 3층, 4층, 5층이 객실이었기 때문에 예. 미수습자 이제 9명인데 학생 4명, 교사 2명, 일반인 승객 3명. 미수습자 잔류 추정 위치가 예,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5층에 5층에서 16명을 수습했는데 이 동그라미 부분이 지금 미수습자들이 잔류했을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들이래요. 예, 그다음 4층에서도 여기 이 동그라미 부분, 그 다음에 3층에서도 여기 이제 이 동그라미 부분이 미수습자들이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지. 아니 그동안에 유실 방지를 위해 대책을 충분히 세워왔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흘러나오냐고 저기 시신이. 세월호 현장, 인양 현장에서 세월호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뒤 4시 반부터 해양수산부가 사건 개요를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야. 네. 하여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거는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좀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끔찍해서 이 가족들한테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아드님 뭐 여러분 따님 신체 일부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기쁠 것 같아?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깔고 앉아갖고 백골이 될 때까지 안 건진 거 아니야, 박근혜가. 이거 진짜 박근혜는요, 정말 종신형에 처해야 돼. 박근혜가 이거 파면되자마자 배 건진 거 아니야. 그 배 건지자마자 미수습자 일부라도 수습이 되는 거고. 용서가 안 돼, 진짜. 예.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져야 될 내용은 뭐냐면, 위안부 협상을 비판한 여대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했다면서요? 예. 지금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던, 무슨 활동했던 학생에게, 여대생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는, 예. 이 검찰이 지금 박근혜 구속시킨다고, 박근혜 구속시키는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인기가 한참 올라가 있는 중에, 예.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뉴스죠? 네. 근데 왜 뭐라고 그러나, 이 위안부, 이 뉴스가 텔레비전에 안 나와? 위안부 협상을 비판한 여대생에게 1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얘기가 왜 뉴스로 보도가 안 되냐고. 어이가 없죠? 자, 지금 검찰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 대해서는 칼같이 제대로 국민의 여론을 따라가는데 왜 위안부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예.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세가 아직 이명박 쪽이다. 그리고 이명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직원족이 일본 총리가 이명박한테 앞으로 독도가 우리 일본 땅이라고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했던 게 이명박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검찰에 여전히 이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예.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세력이, 이 이명박 계열일 수 있다. 이명박이 지고향이 일본이라고 지금 뭐라고 그러니 일본과 관계된 위안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한일 군사협정 이거 이명박이 시작한 거 박근혜가 맺은 거야. 사드 배치 그다음에 이 한일 군사협정 이거 다 이명박이 시작했던 걸 박근혜가 마무리했던 것들이라고. 결국 같은 패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명박은 전혀 아무도 안 건드리고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야 될 거는 이명박이다. 일단 박근혜 하나 잡았으니까 다음 우리의 타겟은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를 잡는 거다. 예, 사자방 비리와 굴욕 외교에 대해서 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예. 오늘 행간.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문자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요. 2962님은 근데 미국의 직전 대선 보세요. 힐러리 대세론이 계속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세를 이루는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 은 좀 버려야 된다라는 이제 문 캠프한테 어떤 조언을 보내주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안우경님은 문 후보님 주변에 자꾸 잡음이 들리는데 주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영입하는 인사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단단히 해야 된다. 지금 딱히 문재인 후보가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어떤 대안으로서 찍는 것이지 이런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많이 해주시네요. 송영길 본부장한테. 그런가 하면 김진태 의원의 사약 발언 정확히 뭐였냐면요.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궁에서 쫓겨나 울고 궁궐에서 있는 쫓겨나서 사저에서 눈물로 지내는 여인에게 네. 구속영장이란 건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0118님. 김진태 의원한테 한마디 할게요.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의 눈물만 불쌍합니까? 세월호에 자식 잃고 단장이 끊어져서 3년 동안 눈물로 지새운 그 엄마들의 눈물은 안 보입니까? 이런 문자 들어옵니다. 어우. 시사평론가보다 낫네요. 이거. 네, 맞습니다. 0118님.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자 열어놓고 우리 행간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좀 외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외교. 요즘 우리나라 외교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외교를 하려고 해도 대사관에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없어요. 주한 일본 대사도 없고 주한 미국 대사도 없고 주요국 대사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주요국 대사들이 공석이 된 빌공짜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한 일본 대사 자리 비어 있고 주한 미국 대사 자리도 비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몇 달째 지금. 네, 주한 일본 대사부터 한번 볼까요? 예. 이 작년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항의의 뜻으로 지난 1월 9일 나가민의 야스마사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예. 이후 78일, 2달이 훨씬 넘도록 대사가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혈맹이란 미국은 또 어떤가요?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지금 석 달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 마크 리포트 대사가 귀국을 했거든요. 예. 지금 67일째 공백 상태입니다. 여기는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닌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느냐? 우리의 주변국 외교도 올스톱 상태입니다. 김장수 주중대사는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정부 관계자를 몇 달째 면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규 주일대사는 또 어떻습니까? 일본 매체들과 인터뷰했는데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 부산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컸어요. 민주당이 이 대사는 일본으로 귀화라도 했단 말이냐? 이렇게 강력히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가 심란합니다. 주한 일본 대사는 복귀 안 하고 주한 미 대사 자리는 석 달째 방치되고 있고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뭘 봐야 됩니까? 첫 번째 인간은 대한민국 외교가 식물 상태가 되었다입니다. 그러게요. 이 대사가 없는 외교 관계, 외교관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대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죠. 그 나라 국민들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요. 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째 이 자리를 비워둔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한 외교 상태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건 심하게 말하면 우리를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 나라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주변국 대사도 임명하지 말았어야겠죠. 아까 우리를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임명하지 못했다면 네. 일본, 중국도 임명이 안 됐어야 되는데 거긴 어때요? 주중대사, 주일대사 모두 임명했어요. 했어요? 우리만 쏙 빼놨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설명도 안 해요? 얕잡.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뭐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고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고려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 입고 있습니까? 예, 이런 거 관심이 왜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대사를 불러들인 아베 총리 지금 영부인 스캔들로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또 이유라고 설명도 해요. 하지만 북한 ICBM 발사 위협, 뭐 핵실험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것도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일본이 이런 움직임 있을 때마다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예. 참 식물 상태가 된 대한민국 외교. 두 번째 인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입니다. 코리아 패싱이 뭐예요? 이 시체말로 말하면요. 한국 제끼고 논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패싱한다? 예. 제낀다? 예,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예. 쟨 빼자. 허허.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코리아 패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단어가 굉장히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주변국 외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외교부 국실장들에게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안 나도록 선제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를 보십시오.
풍랑맞은 돛담배처럼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러게요. 당장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방한 때 보세요. 네. 저녁도 같이 안 먹었어요. 외교부 장관하고. 그러니까요. 만찬 불발을 놓고 얼마나 뒷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 만찬에 안 나느냐 얘기가 달라요. 네, 다른데 달라요. 어쨌든 안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만찬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찬 초대받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해서 또 논란이 커졌는데요. 예.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 예.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였잖아요. 거긴 일본은 동맹국인데 너네는 파트너야. 이게 한국의 급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외교가의 수모인데요. 우리만 맨날 맹방이라고 외치고 시위 때마다 성조기 들고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예. 아베에게 태클당하고 시진핑에게 보복당하고 트럼프에게 소홀히 취급당하는 한국의 외교 상황. 이게 바로 코리아 패싱, 코리아 왕따라는 코리아 겁니다. 왕따. 예, 그게 더 확 와닿는 단어네요.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외교만큼 중요한 안보가 없다입니다. 안보. 이게 제일 외교가 중요하죠. 진짜 안보다. 네, 맞습니다. 이 스위스가 무슨 무기 많이 사들여서 국방합니까? 외교로 나토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모습 어떻습니까? 오직 국방, 오직 사드, 오직 북한 견제에만 매달려 있거든요. 예. 외교라는 거는 신뢰예요. 신뢰를 먼저 쌓아야 그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가 백화점 가서 양복 수산할 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주한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주중 대사 역할 비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이 얘기를 예. 꼭 해주고 싶습니다. 양복 수선할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씨.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이 봐라 또 땅굴. 야, 그렇게 북한 땅굴이 많으면 김관진, 김장수 목을 따야 된다니까. 아, 이 또라이들 진짜 이놈의 땅굴 가서 살아 이 새끼들아. 아, 정말 이 민간인 조력자들의 수준이 그냥. 자,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게 내가 볼 땐 그래. 트럼프 정부에서 왜 대사를 파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에서도 왜 대사를 파견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대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대사의 역할은 뭐냐.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그 일본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연결하는 역할이 그 대사야. 그러면 이제 이 대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는 한국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그 역할인데, 이 대사를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아무나 대사를 뽑는 게 아니라, 원래 대사를 뽑을 때는 그 나라하고의 연고를 잘 따져서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고 얘가 그쪽에 어떤 그 라인이 있느냐, 그걸 따져서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정권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잖아. 박근혜가 깽판 치고 이제 지랄했고 윤병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쟤랑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음 정권이 뽑히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래서 그 대통령을 제대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이 중요한 시기에 외교가 공백이 된 건, 예, 지금 외교가 공백이 된 건 박근혜의 만행이 1차이지만, 결국 이 박근혜라는, 뭐라 그러나, 이 비정상적이고 모자란 애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죄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 외교를 망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외교 공백 상태인데, 지금 이 시점이 아베나 트럼프나 자기 자국에서 굉장히 위기로 몰려있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들을 조율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선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야. 적어도 한 달 반 안에 특별한 이상이 없도록 이 김정은이가 사고를 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관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필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불안 장애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딱 하나가 뭐라 했어? 사랑이라 그랬지.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 인간애를 회복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온 인류가 단결해서 평화를 이루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올해 망치에게 주어진 사명은 평화의 사명이다. 근데 작년부터 그 11월의 기적은 평화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
기억나세요? 제가 11월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가 물러나는 거를 11월에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분명히 그 당시에 받았던 건 뭐냐면 평화의 사명이었어. 이게 이 11월에 기적으로 박근혜가 물러났다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를 끌어내린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언제든 뒤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망치부인이 앞으로 망치부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평화의 한반도,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 시작이 11월에 우리의 이 11월의 기적은 결국 평화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평화 통일이다.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언제든 이런 미친 박근혜 같은 일당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명박 같은 애가 나와서 먹튀를 하고 박근혜 같은 미친 여자가 나타나서 또 집권을 하면서 무지한 지지자들을, 자기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박살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 거다. 한반도 위험 요소를 없애는 일이 다음 정권에게 요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평화 통일을 위한 외교, 이게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이고요. 대통령 후보들을 얘기해서 블랙이야. 대통령 후보 이름 쓰면 내가 블랙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대선 후보를 언급하면 무조건 블랙입니다. 예, 다시는 방송 못 들어오고요.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좌우지간 여대생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고 그 여학생에게 1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야. 이 새끼들 이것들 뭐 하는 짓거리지? 결국은 아직 이 대한민국 검찰의 수뇌부는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그 여대생을 불러서 위로하면서 절대 기죽지 마라. 잘못한 거 아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 부분, 예. 하여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 보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여대생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요. 예.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제 박근혜 구속영장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지금 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대부분의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 그 뉴스 나왔죠, 조금 아까? 예. 내가 뭐라 그랬어? 사법부로 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수밖에 없어. 이 박근혜의 죄가 명확하고 이미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종범 증언과 수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증언하고 증거가 같이 있는 거라 이거는 박근혜의 죄는 명확해요. 예.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근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조계는 발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 이게 발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발부가 안 되다, 영장 발부가 안 된다면, 한마디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다면, 이거 사법부 내부에서 전쟁 나는 분위기야.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박근혜 구속영장 법조계는 발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참사님 저 그 뉴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발부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박근혜는 구속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박근혜의 여기 이제 배경이 있어. 박근혜 구속영장에 대한 이 기사 사상 누각이라더니 경의 표시 자승자박을 초래한 박 변호인단.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누구 때문이다? 박근혜의 변호인단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들이 법의 논리 없이 감정적인 대응에만 올인을 했고 박근혜를 변호할 논리가 없다는
방대한 증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리 공방을 뒤로한 채 외곽 여론전에만 골몰하다가 결국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요 연합뉴스나 그 YTN에서도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까지 된 건 변호인단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사상 누각이라는 등 모욕적인 표현으로 공격을 한 것부터 영장 청구를 앞두고는 경의를 표한다고 엉뚱한 의견을 내놓은 것도 결국 득보다 실이 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자 유영하 변호사는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사상 누각이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변호사가 검사를 개 모욕을 준 거야. 수사 결과 전혀 사실이나 법적인 근거 없이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소 전이잖아요. 법정에서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제 수사 단계야. 이게 이 유영하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무능한 변호사로 보이는데, 내가 이 검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아봤잖아요. 이 해마다 이제 그 연례 행사로 내가 검찰 조사를 받아봐서 알아. 근데 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검사한테 굉장히 고분고분해요. 예의를 지키고 아주 옆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오고, 되도록이면 검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단계에서는. 그러다가 기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 변호사하고 검사가 싸우는 거야. 검사의 법리를 변호사의 반론으로 판사 앞에서 꺾어주는 거야. 근데 지금 검찰 수사 단계인데 사상 누각이라는 동 말해서 검찰한테 똥바가지 막 던진 거야. 한마디로 검찰이 열받아서 씨발 이거 한번 너 기소돼 봐. 기소에 앙심을 품을 수밖에끔 했다는 거야. 사상 누각이라 그러면서 막 주장을 했. 근데 왜 그럼 사상 누각이라고 했느냐 하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좋아할 말, 박근혜가 무죄라고 주장할 만한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인기 끌고 싶어서 저런 말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더러 그 두 번째 얘기 하라고 그래. 아니야, 지금 밖에 잊어버릴 것 같아. 뭐냐? 한마디로 내가 볼 때 이 박근혜 변호인단의 목적은 박근혜 변호가 목적이 아니었다. 추측이야. 나의 소설인데, 내 소설은 박근혜 변호인단은 박근혜를 변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내 추측컨대. 그럼 뭐가 목적이었냐면, 박근혜 변호인단의 목적은 박근혜를 팔아서 박근혜의 불쌍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을 팔아서 박근혜 지지 세력의 정치적 근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지, 박근혜를 변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박근혜 지지자 변호사들이 박근혜를 위한 변명을 전혀 하지 않았어. 헌법재판관이 그건 지금 박근혜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속 읽고 있다. 너 왜 그러냐? 그랬잖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변호인단이 박근혜에게 불리한 진술, 불리하다고 증거로 채택도 안 해놓고 그걸 줄줄 읽고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탄핵 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박근혜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갔다는 거야. 일관되게.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이 일관되게 박근혜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갔어. 탄핵되고 검찰 구속영장이 발부되게끔 몰아간 거야. 내가 팩트는 몰아갔다는 거야. 이 기사를 다 보고 나면 나오겠지만, 그럼 왜 그랬을까? 내 추측은 얘네들은 일부러 이런 거다. 일부러 이렇게 해서 박근혜를 불쌍한 상황으로 만들고 박근혜 지지자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자기네들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느냐. 자, 이 기사를 한번 잘 보세요. 유 변호사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나 법적인 근거 없이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검찰을 향한 발언이라기보다 보수 단체, 즉 박근혜의 지지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면서 유영하는 또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며 법리와 무관하게 감정의 호소. 한마디로 이게 법리적으로 들고 들어가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자고 불쌍하다라는 식으로 그 박근혜의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도리어 법정에서는 불리했다는 거야. 법조계에는.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측근인 친박 의원들과 일부 변호인단은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여하면서 장외 여론전에 몸을 던졌다. 이거 봐. 얘네들은 박근혜 변론에 더 안 좋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무현이 탄핵 심판 당할 때 문재인이 집회에 나왔어? 똑같은 거야. 노무현이 탄핵 심판 당할 때 그때 문재인이 변론 주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무현이 이명박한테 수사당할 때도 변호사 대표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절대 이 문재인이가 집회 현장에 나오지 않았어. 그죠? 예. 조용했어. 그게 뭐냐 하면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잖아. 그럼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해요. 내가 여러 번 그 조사를 받아봐서 알고 재판도 받아봐서 아는데 변호사가 여론전을 펼치잖아. 그럼 판사가 감히 여론을 동원해서 내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해? 그러면서 더 억하심정을 갖게 돼 있어. 그래서 판사들이 더 나쁜 쪽으로 결론을 내린단 말이야. 절대 변호사들이 그 재판 도중에 여론전에 뛰어들지 않아요. 재판부를 비판하거나 검찰을 비판하거나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무죄 증거를 제시하는 정도로 하는 거지 재판부를 비판하거나 그런 짓 안 해. 근데 막 그 김평우가 헌법재판관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지랄했잖아. 그건 뭐냐 하면 이거는 이 탄핵 심판을 아주 불리하게 가져가려고 작정을 한 행동이에요. 내가 재판도 받아보고 검찰 조사도 받아봐서 아는 거야. 절대 변호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예. 물론 이제 그 YTN에 나왔던 정치평론가는 그냥 변호사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어떤 교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단지 판단력이 모자라서일까? 이건 좌우지간 내가 추측컨대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정상적인 변호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 자, 그럼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 이러면서 법리와 무관하게 감정에 호소. 이후 박근혜가 측근인 친박 의원들과 일부 변호인단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서 장외 여론전에 몸을 던졌다. 한마디로 재판에 불리한 짓을 골라 했다는 거야. 법리로 싸우기보다는 거리에서 여론을 형성해 검찰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박근혜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이어 검찰 대면 조사까지 당하는 등 갈수록 수세에 몰렸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측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 21일 박근혜의 검찰 조사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게 또 문제야. 이러면 검찰에서는 이 마치 검찰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일까봐 더 안 좋은 결론, 피의자에게 불리한 쪽의 결론을 내린다는 거지. 손 변호사는 악의적 오보와 감정적인 기사, 선동정 과장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봤다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와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말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마치 이 말은 검찰이 박근혜 편을 들었다는 식으로 검찰이 박근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이 더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거지. 자, 이걸 변호사가 몰랐겠냐고. 모르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또한 박근혜에게 불리했다는 거죠. 감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오다가 갑자기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태도를 180도로 바꾼 거다. 이는 구속만을 피하기 위해 검찰의 저자세를 취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검찰과 뭔가 교감이 이루어진 듯한 이 말은 결코 박근혜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말 때문에 되레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만 거세질 판이었다. 검찰이 오해를 사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검찰에서도 손 변호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깰 수 있는 논리나 사실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게
특수통 검찰 출신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게 특수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검찰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하나는 공안검사, 하나는 특수통검사. 공안검사는 뭐냐면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갔던 그런 게 이제 공안검사였고, 지금은 선거법 위반, 정치적 사건을, 정치인들을 다루는 게 공안검사야. 특수통은 뭐냐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특수통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특수통들은 결국은 이 특수통 검찰들이 소위 특수통 검사들의 생리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근혜 주변에 특수통 검찰 출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박근혜를 도와주는 진짜 검찰이 없었다는 얘기야.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대형 사건에 잔표가 굵은 인물들은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효과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적인 정면 승부를 피한 결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변호인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검찰과의 법리 공방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박근혜 변호인단이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변호를 위한 변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왜 이랬겠어? 정치적으로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꼼수만 부리다가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내가 볼 때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은, 이거 나의 추측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박근혜 변호인단은 이번 박근혜 변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박근혜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래서 박근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정서를 악용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제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었지, 절대 이들은 박근혜를 변론하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변론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망치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추측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그 김경준이가 BBK로 사기를 이명박이랑 같이 쳤던 게 김경준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명박이가 김경준이 혼자 한 거다 이러면서 김경준을 잡아 넣었고, 그 김경준이가 지금 만기 출소를 오늘 한다는 거야. 그런데 김경준이가 한국에 남아서 활동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김경준이를 공항으로 바로 빼서 추방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그 뒤로 내가 찾아봐도 없는데, 예. 아침에 나온 그 뉴스에 의하면 이재웅의 아침 뉴스였나? 거기 나왔어. 예. 그러니까 이제 출소 이후에 바로 추방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수상한 거죠. 나는 이 두 가지는 뭐라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위안부 협상을 비판한 여대생에게 1년 6개월 징역을 구형한 검찰, 그리고 김경준이를 출소 후 추방시킨다는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이 그 검찰이나 법조계에 이 친일파들이나 이명박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김경준이가 한국에 남아서 활동을 하면 이건 누구에게 치명상을 주냐 하면 이명박에게 치명상을 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김경준이를 추방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야? 이명박을 보호한다는 거지. 예.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것도 나의 추측인데, 이명박을 보호하려는 세력이 지금 한국의 법조계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특검이나 검찰이 민주화 됐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이 김경준을 추방한다면 이건 지금 우리나라 법조계가, 우리나라 검찰이나 이 사정당국이나 법조계가 이 이명박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나는 바라봐.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럼 이 김경준, 그때 기획입국설이라는 게 있었어. 노무현 정부 말기에 김경준이를 노무현이 기획으로 입국시켰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막 비판하는 그 건수를 이용했던 게 김경준인데, 중간에 나왔어. 김경준을 데려온 건 박근혜 쪽이었다. 2007년에 김경준을 입국시킨 건 박근혜 쪽이었다는 거야. 박근혜 쪽에서 김경준을 데려다가 이명박의 BBK를 공격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이명박이가 박근혜를 공격한 게 아니라 노무현의 기획입국설이라고 돌려가지고 노무현을 비난하고 그리고 김경준을 감옥에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 김경준이가 지금 형을 다 살고 그 10년 만에 지금 출소를 하는데 얘를 그냥 추방한다? 결국 얘를 추방해갖고 보호하는 건 누구야? 박근혜도 보호하지만 이명박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응. 예. 김경준이가 이명박의 주가 조작을 입증할 자료를 다수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박범계가 검찰 배반에 김경준 분노, BBK 의혹 10년 만에 수면 위로. 그래서 이 김경준 문제는요, 오늘 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지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자, 그래서 이 BBK 김경준 문제나 위안부 협상 여대생에 대한 구형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찰 실세들의 핵심은 이명박 쪽에서 주도하고 있다. 자,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대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다. 다만 작년 4월 16일 방송을 봐달라. 예. 그거 보신 분, 작년 4월 16일 총선이 끝나고 3일 만에 내가 이제 이 호남의 표심에 대해서 분석해갖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거 하느라고 3일 동안 밤을 새고, 그 방송을 한 다음에 4.16, 그 세월호 2주기 갔다가 비를 쫄딱 맞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처음 보신 분 놀라셨죠? 그때 망치가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그죠? 예. 내가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제가 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재현될 거라고 나는 바라봐.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하니까 옛날 방송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네. 예. 이건 타임머신을 탄 게 아니라, 그때 딱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그 바둑을 둘 때, 한 수를 보면, 그 수를 가지고 얘가 뭐랑 연결해서 뭘 하겠다라는 걸 보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43년 동안 뉴스를 봤다고. 뉴스를 듣고, 29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지켜봤으며, 13년 동안 인터넷 여론을 연구해온 뉴스의 장인 망치 부인이, 딱 작년 총선 결과를 보고, 예측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뭐 유튜브에 있는, 예,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에. 유튜브에 가서 망치 부위, 그거 뭐라고 찾아야 돼요? 제목을? 예. 그게, 유튜브에 2016년 4월 16일 전반전. 요거 보면 나오죠. 예, 2016년 4월 16일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2016년 4월 16일, 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4.16 총선 망치 부인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예. 4.16 총선 망치 부인이라고 검색하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총선을 분석하면서,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대선을 얘네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11월 5일 거였는데 11월 4일 방송이었는데, 예, 11월 4일 5일하고, 예, 11월 4일, 작년 16년 4월, 그러니까 11월 4일 5일 방송, 그 다음에 4월 16일 방송을 보면, 망치 부인이 이제 앞으로 예측되는 내용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예,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망치가 가르쳐 준 거 아니냐. 망치가 가르쳐줘서 쟤네가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덮어씌우고 지랄이야. 예. 자, 여기 제목이 망치 부인 이러다 세월호 진상규명 못하게 되나, 총선 결과 호남 미스테리 분석, 호남 네트워크와 묻지마 지지층. 저기를 그런 제목이 나오는구나. 저거는 뭐 작년 얘기니까 올해 내가 꼭 저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작년 방송이에요. 예. 작년 방송이니까. 네. 한번 쭉 봐주시고, 예. 저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대선 후보를 언급하면 바로 블랙이에요. 네. 예. 매니저를 왜 찾아? 매니저를 찾아서 블랙이야, 너는. 매니저를 찾아서 블랙이야.
그 채팅창에서 매니저를 찾거나 특정인을 부르면 블랙이에요. 예, 아셨죠? 예, 날짜 그 망치부인 2016년 4월 16일 방송이라고. 2016년 4월 16일 방송. 작년 총선 직후에 4월 16일 방송. 그리고 11월 4일 5일 방송. 예, 그 두 개를 찾아보시면 그 망치부인이 중요한 그리고 아마 작년 8월 작년 8월에 추미애가 당대표가 돼. 추미애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내가 그 추미애 당대표 근처에 했던 방송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이 후보가 확정된 다음, 더민주의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측했어. 작년 8월에 그 추미애가 당선된 직후인가 당선되기 전인가에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언젠지 좀 찾아봐 주실래요? 예. 내가 작년 8월 달에 이 추미애가 그 당대표가 됐을 때 앞으로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공정성 문제가 시비가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또 얘기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 4월 16일 거, 4월 16일 거에는 전체판,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더민주 경선 이후, 그 다음에 11월에는 국제관계와 더불어서 쟤네들의 제3지대론,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찾아봐.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내가 지금 말 못할 거 미리 다 했구만. 예. 근데 이제 이전에, 이게 만약에 요즘에 하는 거면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옛날에 얘기한 거니까 뭔가 더 있어 보여. 그지? 야, 망치가 옛날에 얘기했던 게 그대로 벌어진다 뭐 이러면서. 그래요. 자, 근데 그런 예측을 나만 했겠어? 다들 한 거 아니야?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꼭 같이 봐야 되는데 못 본 내용 있어요? 예. 새누리와 더민주 내년 대선 전망, 대선 전체적인 판 전망, 추미애 당대표 차라리 잘 됐는지도 묻지마 지지로는 정권 교체 못한다. 예. 아마 그 방송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8월 달에 그 추미애 당선 전후해서 내가 추미애 때문에 누구누구에게는 아주 불리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예. 자, 망치부인 방송 보시고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볼만 하셨다라면 그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 자, 그다음에 오늘 업해주신 5,332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업 안 하고 도망간 인간들아, 오늘 밤 난처한 일을 겪을지어다. 예,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허락 없이 뿌린 분들은 고소 대상인 거 아시죠? 고소장 쓰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가만 있어보자. 망치부인한테 대선판을 듣고 싶어요. 내가 미리 다 얘기했다니까. 미리 다 얘기했으니까 작년 방송 찾아봐. 거기 다 예측한 내용이 있어. 그럼 예측만 하면 뭐하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책은 어떠냐? 세웠겠지. 설마 내가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무대책이겠어? 나는 대책이 있을 거라고 믿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막 대선을 진다, 이긴다, 이쪽에다 집중하면 안 돼. 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대선을 이긴다, 진다에 집중할 때가 아니야. 어떤 내용의 대선이 될 거냐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떤 내용의 대선을 만들 거냐. 한반도에 누가 평화를 가져올 거냐. 아니,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평화. 한반도의 평화 통일,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평화 통일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그런 대선판을 만들어야 돼. 그걸 이슈로 만들어야 돼. 경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이슈로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 그런 대선판을 만드셔야 되니까 누구냐에 집착하지 마. 누구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누가 돼도 내가 볼 땐 다 똑같아.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중심 주제로 만들 것이냐야. 어차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직원을 뽑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편의점에 알바생을 뽑는 거야. 대통령이라는 알바생을 뽑는 건데 얘한테 어떤 일을 시킬 거냐가 중요한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시키려는 업무를 분명히 해야 돼. 사장이 알바생에게 부여하려는 임무가 분명해야 그 업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나는 누구만 보면 눈물이 나요. 이런 개지랄 하지 말고, 걔들은 지랄 안 해요. 예,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지금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거 두 가지다. 경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이야. 그게 말이 쉽지. 못하겠으면 대통령 나오면 안 되지, 썩을 놈들아. 경제 민주화하고 저기 평화 통일 못하겠으면 대통령 나오면 안 되지, 썩을 놈들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 평화 통일과 경제 민주화로 우리가 몰아가야 된다. 예, 그게 우리가 중요한 목표다. 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께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망치부인 방송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자, 다음 방송은 또 후원 못했다고 막 미안해하지 마세요. 별풍선을 못 쏴서 미안해. 난 그런 채팅이 제일 짜증나. 별풍선 못 쏴도 돼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다 라고 얘기했죠. 예. 자, 이 후원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생방송 시청자가 후원자야.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 조력자들도 후원자예요. 자, 이렇게 온 국민의 후원으로 진행된 망치부인 방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고, 자, 이제 세월호에 그 미수습자들이 수습되기 시작했어요. 9분의 미수습자가 온전히 수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보지 못했던 1120명의 죽음, 그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세월호와 가습기 첨가제 문제는 정권을 넘나드는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개떡 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일이 마무리가 보일 때 대부분이 그 실수를 해요. 등산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많아요. 그거 아시죠? 등산은 올라갈 때 사고 안 나요. 주로 다 내려올 때 사고가 나. 지금 세월호를 인양했고, 그리고 지금 미수습자들이 수습되기 시작한 이 시점, 지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미수습자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온전한 세월호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가습기 첨가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 처벌, 우리 이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서 묻혀버린 게 그 십상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또 내일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예, 제가 좀 적어놨다가, 예, 십상시 이야기, 그 십상시 문건, 요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까 낮에는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내일은 방송을 쉬려고 그랬는데, 공진단을, 우리 시청자들이 공진단을 먹으세요. 공진단 먹고 방송을 했더니 할만했어. 그래서, 내일도 몸 상태가 괜찮으면 방송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내일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예, 내일 하루 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내일 와봐야 돼. 내일 1시부터 대기해. 내일 1시부터 대기하시고, 특히 이제 이게 오늘 갑자기 그 시신 일부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그 영장이 어떻게, 영장 심사 내용이라는 지금 다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예, 1시부터 대기하시고, 제가 만약에 방송을 못할 것 같으면 1시쯤에 공지할게요. 예, 내일 1시쯤에는 와주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과제가 참 많아요. 이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멀어요. 그죠?
과연 우리가 이번에는 죽 써서 개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됩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다고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정권 바꾸고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원래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는 알프스 산맥을 정목하는 그 마음으로 뚜벅뚜벅 갈 길을 갑시다. 우리는 해낼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구상에 새로운 민족으로서 새로운 이 비전, 평화와 사랑의 리더십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자,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지금부터 제 방송 보세요.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1시까지 오세요. 고맙습니다. 할게요.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래. 예. 자, 이렇게 이제 사이비 종교가 싹 트는 거예요. 예. 그냥 망치를 교주라고 부르잖아. 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뭐 나더러 교회 하나 차리자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부터 제 방송 보시겠습니다. 사이즈가 왜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예, 이게 아무래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예, 연결 프로그램을 요걸로 해서 다시 틀게요. 이거 왜 또 작아?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업.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원래 8시 아닌데요. 화수목금은 낮 2시, 일요일만 8시.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지. 잠깐만,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조금씩 내 맘은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다 바라만 보네. 무엇을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은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다 바라만 보네.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네. 아니야. 배탈은 아닌데 위장은 아파. 위장이 지금 별로 안 좋아. 다 안 좋아. 종합병원이야. 모두 안 좋아. 예, 그래서 내일 하루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하고 내일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 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약을 지었어요. 약을 지었으니까 약을 먹고 나아지겠죠. 정말 낯빛이 안 좋죠. 내가 봐도 그래. 나 이제 오늘 방송 못한다고 하고 싶었어. 어제 괜히 해가지고. 예. 어저께 원래 쉬는 날인데 어제 방송을 해가지고 무리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이게 한약을 다 안 먹고 있는데 공진단이라도 먹어볼까 진짜? 그래. 좀만 기다려. 망치 부인이에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파스를 붙이고. 어이 시원하다. 어깨 파스 붙이기가 1, 공진단 먹기가 2. 자, 공진단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힘차게 방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시즌 11이 시작됐잖아요. 네, 시즌 11이 시작이 돼가지고 왜 자꾸 시즌 11이래. 10일인데. 예, 시즌 11이 시작이 돼서 새 코너를 만들었어요. 예, 새 코너. 일요일 저녁 8시에 인생 수다방. 자, 지난 일요일날 처음 시도해봤는데 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그 인생 수다방 보셨던 분들은 그때는 이렇게 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진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그 문자로만 받고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 깊이가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셨고,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도움됐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지난 일요일 날 보여드렸던 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룬다라는 맛보기? 맛보기 수다방이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가능하면 이제 뭐 한 건 정도 전화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문자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화 상담이, 이렇게 좀 이게 전화만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제 케이스를 4개 정도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은 하나에 문자 상담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 중인데, 이제 상담 들어온 상황 봐서, 예, 전부 다 전화 상담으로 할지, 아니면 문자 상담으로 할지. 그래서 하여튼 인생 수다방, 예, 일요일 저녁 8시.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내가 뭐라 했어? 인생 수다방 지금 보내지 말라고. 내가 지금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인생 수다방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세요. 안 된다니까. 내 일주일 동안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인생 상담을 지금 보내신 거를 내가 금요일 날 찾을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인생 수다방은 금요일 날부터,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8시 전에 인생 상담이라고 딱 머리글 달아서 내용을 보내야 된다고. 아, 왜 그렇게 아무 때나 문자를 보내? 전화하지 말라 해도 꼭 전화하고. 응? 알았지? 금토일 저녁 8시 전까지 또 3일 동안만 인생 상담을 신청하는 거야. 평일에는 너무 문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응. 인생 상담은 그래서 이제 금토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 8시. 응. 그 다음 또 새로운 코너 하나를 만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수목금 평일날 낮 2시. 예, 화수목금의 평일날 낮 2시에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2시 반 정도부터 질문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머리글로, 꼭 텔레그램을 하셔야 돼. 문자는 안 돼. 문자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근데 텔레그램으로 들어가면 내가 질문 있습니다라고 치면 그 질문 있습니다라는 머리글을 달아서 쓴 글이 쫙 떠요. 응. 그럼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있습니다라는 머리글을 달고 제목을 달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그렇게 길게 쓰면 안 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예,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질문 있습니다도 낮 2시 이전에 보내야 돼. 낮 2시 이전에 보내야 내가 질문 있습니다를 검색해서 생방송 시간에 2시 반 정도부터 해드린다라는 거. 예,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코너. 그 다음 이제 3번째 코너가 뭐냐. 망치 부인 어디가? 예. 이 망치 부인 어디가 요 코너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김 사장이 나한테 요구한 코너인데, 시청자 탐방. 그래서 이제 우리 망치 부인 방송에 시청자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시청자가 잘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좀 망치 부인에게 보여주고 싶다.